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7명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절반 이하로 줄면서 17일 만에 5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 코로나19 자세한 상황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신규 확진자는 47명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100명을 넘어섰지만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 환자 1명을 포함해 2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해외 유입을 빼고 국내 지역 발생은 모두 41명인데요. 서울 17명, 경기 15명 등으로 다시 수도권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부산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진과 환자 5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부산시가 조금 전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들은 내일 집계에 반영됩니다.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 뒤에 어제 다시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오늘은 47명으로 17일 만에 5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석과 한글날 연휴를 지난 뒤 급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산발적인 감염이 문제인데 주로 가족이나 지인 모임 때문에 이게 더 확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집단 감염 현황을 보면요.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 관련 감염, 또 동두천 친구 모임 등을 비롯해 가족이나 지인 간의 감염이 많습니다. 송파구 식당 감염 역시 역학조사 결과 강원도 양양과 강릉의 지인 모임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6명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 종료 이후 어제까지 집단 감염 현황을 분석해봤는데요. 가족 지인 모임 관련 집단 감염이 8건 발생해 모두 1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가족끼리 식사를 했다거나 지인끼리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발생했는데요. 방역당국은 식당이나 술집에서는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이용자는 대화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모였는데 대화를 안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모임 자체를 취소하거나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손 씻기의 날이었습니다. 손 씻기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제 유행 시기를 앞둔 독감 등 호흡기 질환도 줄이고요. 설사 질환도 30%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손 씻기도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이렇듯 신규 확진자는 다시 50명 아래로 줄었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내일 서울에 신고된 집회 1000여 건 가운데 147건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콜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3일 콜센터 직원의 가족이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직원 4명이 추가로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총 5명입니다. 이마트 서울 상봉점에서도 직원 1명이 최초로 확진된 뒤 직원과 그 가족들이 추가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직원의 90% 이상이 구내 식당을 사용했고 휴게실과 탈의실 등을 공동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우려했던 것만큼의 대규모 감염 전파는 없었지만 거리 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지인과 가족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부산에서는 어제 하루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해당 요양병원이 있는 부산 만덕동 일대 요양병원 5곳과 요양원 4곳의 종사자와 환자 1,400여 명을 전수검사한 결과에서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많아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특성상 추가 전파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전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여지없이 코로나19가 독버섯처럼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는 토요일인 내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1,100여 건 중
100인 이상이거나 금지구역에 신고된 147건을 금지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복절 도심 집회 참가 확진자의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는 집회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머물다 14일 이내에 선원의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외국 현지 검사기관의 검사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PCR 음성 확인서를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엔 해당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부산 요양병원에서 어제 하루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조금 전 부산시 발표에 따르면 오늘 이 환자와 직원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 일부가 200명 이상 모인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는 등 외부 감염 확산도 우려되는데요. 부산시의 코로나19 상황 강혜슬 기자가 전합니다. 53명의 확진자가 나온 부산 북구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5명 더 나왔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 중 3명은 요양병원 환자이고 나머지 2명은 병원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확진자의 80%가 나왔던 병원 2층에 입원했던 환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직원 1명 또한 2층 근무자고 나머지 직원은 방사선사입니다. 추가 확진자 5명은 지난 12일 50여 명 첫 확진 이후 부산시가 실시한 전수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차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가 길어 앞으로도 추가 검사를 통한 확진자는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외부로 감염이 확산될 우려도 여전합니다. 직원 확진자 중 1명이 200여 명이 넘게 참석한 재개발 조합총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다른 1명은 탑승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파트 순환버스를 이용해 접촉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해당 조합원 총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때 열렸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조사팀을 꾸려 요양병원이 발열 등 의심 환자에 대해 당국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등 전반적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금정구 병원 방문자의 가족 1명도 격리해제 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소 나아질 기미를 보이던 취업 시장이 또 얼어붙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9월 취업자 수가 40만 명가량 줄었는데요. 특히 청년과 임시 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과 숙박, 음식업, 도소매 등 코로나19 취약 업종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보도에 박예원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1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감소 흐름이 7달째 이어진 겁니다. 특히 가장 상황이 나빴던 4월 이후 조금씩 줄어들던 감소폭이 9월 들어 다시 증가해 넉 달 전 5월 수준이 됐습니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좀 많이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산업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영향을 받은 숙박 음식점업과 도소매 등에서 취업자 수가 43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에서도 15만 명 이상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특히 20대와 30대가 각각 19만 8천 명, 28만 4천 명 줄어들며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의 경우 고용률이 3.1%포인트 감소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감소폭이 컸습니다. 종사상 지위로 보면 임금 근로자가 24만 9천 명,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비임금 근로자가 14만 3천 명 줄었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1년 전보다 53만 2천 명 는 1,681만 7천 명, 이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41만 3천 명으로 9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입니다. 15세에서 64세 사이 고용률은 65.7%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실업률은 0.5%포인트 상승한 3.6%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과 소비지표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10월부터는 고용시장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정보만으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사전 선별이 어려웠던 확인 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48만 명 정도인데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어려울 경우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 접수처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된 당일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에서 수색 활동 중이던 남측을 향해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 무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은 대응 통신을 하면서도 실종자 수색을 언급하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실종됐던 지난달 21일 해군과 해경 함정은 NLL 인근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남측 선박을 향해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무전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호 해군 작전사령관은 어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측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부당통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통신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발신하는 것으로 인근 해역에 있는 민간 어선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선으로 이뤄집니다. 이 사령관은 대응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실종자를 탐색한다는 언급은 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종자 관련 언급을 했습니까? 북한이 경고 방송을 하니까 우리가 뭐 답변했을 거 아닙니까? 실종자 관련된 거는 당시에는 없었던 걸로. 실종자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야당 의원들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으니 북측으로 넘어가면 구조를 바란다고 북측에 통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군은 올해 6월 9일 이후에 남북 간의 발신에 대한 답변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쌍방교신이 아닌 일방적인 송신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거죠. 우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일방적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답변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다. 또 북한의 통신 내용도 우리 함정이 NLL에 근접하면 하루에도 수차례씩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최근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서훈 실장은 회담 뒤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은 떨어질 수 없는 문제로 선후 관계와 결합의 방법 차이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비핵화 진전을 위한 종전선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워싱턴에서 서주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양자 간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오늘 뗐습니다. 미 대선이 임박한 시점,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목적을 묻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미 관계는 정권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돼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대선을 염두에 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던진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은 떨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어떤 결합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인 것이지 종전선언이 따로 놓을 수는 없는 거라는 거는 이거는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종전선언 제안이라는 점을 좀 더 분명히 한 발언입니다. 지난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서훈 실장은 앞서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외교 안보 핵심 인사들의 방미가 잇따른 가운데 서훈 실장의 전격 방미는 대선을 앞두고 동향 파악과 함께 방위비 협상과 같은 민감한 동맹 현안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일정과 겹친 방문인 만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국의 이견 조율을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서훈 실장은 전작권 전환 관련 깊은 논의는 안 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훈실장은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도 만난 뒤 16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이번에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오늘 농협금융지주와 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쟁점으로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처인 NH투자증권 측에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NH투자증권 측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결정에 경영진의 개입이 없다고 답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NH투자증권 간부에 먼저 연락했다고 한 부분을 강조하며 진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정영채 NH투자증권 회장은 옵티머스 고문인 김진훈 전 군인공제 이사장이 옵티머스 판매를 요청한 적이 있어 상품 담당자에게 접촉해보라고 메모를 넘겼다면서도 압력이나 지시는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은 정권 누구와 연루되었느냐가 아니라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책임자들을 행위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이 바뀌었는데 무책임, 무능, 무감각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며 전세난 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매매 시장에서는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 시장에 있어서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잘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온갖 악재를 딛고 비로소 사법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고등법원이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고법은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토론의 발언 내용을 보면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가 없어 기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2012년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1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를 뒤집었습니다.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과 해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3시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고 공판도 열립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해 중징계를 받게 된 가운데 징계 대상에 장하성 주중대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중징계 대상이 된 교수 가운데 장하성 주중대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사는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는데 이 기간 중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쌓여있는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흘려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에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한국 등 주변국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이 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오염수는 약 120만 톤. 여기에 하루 170톤의 오염수가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달 중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해양 방류를 정식 결정한다는 건데 오는 28일이 유력합니다. 보관된 오염수의 70% 이상에는 여전히 세슘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시 한번 정화한 뒤 물에 희석해 보관 탱크가 가득 차게 되는 2년 후부터 바다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大変な作業だと思いますけど、安全あと着実に、これ長いと思いますけどもやっていただきた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농어민을 중심으로 일본 내부에서조차 해양 방류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실제로 어업협회장 등은 어제 관방장관과 국토교통상, 환경상을 잇따라 방문했고 오늘은 농림상을 찾아 해양 방류 반대 의사를 전했습니다. 2차 정화를 하더라도 일본산 수산물 판매가 어려워지는 등 괴멸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風評被害の発生は必至でありましてですね、ひいては全国の漁業者についてはですね、そういう挫折感含め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경우 한국 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주변국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옵티머스 펀드에 진영 행안부 장관 등 정부 여당 인사들도 투자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의 내용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셈인데요. 하지만 이들이 단순 투자자이거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방준원 기자입니다. KBS가 확보한 옵티머스 펀드 수익자 명단입니다. 수천 명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투자 금액은 1억 원, 그 위로 아들과 배우자의 이름도 나란히 기재돼 있습니다. 각각 2억 원씩 투자해 가족 3명을 합치면 모두 5억 원에 이릅니다. 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시점은 올해 2월,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진 장관이 가입한 옵티머스 상품 제안서입니다. 6개월 만기에 목표 수익률은 2.8% 내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내 발행 채권과 기업의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농후하죠. 공기업들의 매출 채권, 그 해당 공기업들이 이 장관의 업무상의 범위 이런 것들과 이제 충분히 겹칠 수도 있을 뿐더러 이분께서는 또 이제 고위공직자이시기 때문에 진 장관은 취재진이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찾아도 가봤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장관님이 옵티머 펀드 가입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대신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진 장관이 평소 거래하던 금융기관 직원의 권유로 가입하게 됐다라며 본인도 손실이 커 피해자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진 장관이 투자한 상품의 만기는 지난 8월이어서 옵티머스 펀드가 6월부터 환매 중단이 된 만큼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수익자 명단에는 진 장관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소속 모 의원도 있었는데 지난해 초 옵티머스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환매를 통해 투자금 등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했을 뿐 그게 옵티머스였는지는 몰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투자와 연계에 실제 어떤 역할을 한 게 있다면 살펴볼 여지가 있지만 단순한 투자자라면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지난 4.15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제로 끝났습니다. 거액의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며 논란을 빚은 김홍걸, 조수진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내 명의의 10억 원대 상가 대지와 7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 보증금 채무. 김홍걸 의원이 총선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고 혐의를 받는 내용들입니다. 논란이 일며 김 의원은 당에서 제명까지 됐습니다. 그럼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또 입장이 있으신가요? 네,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예금 등 약 5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빼고 재산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조수진 의원도 있습니다. 몰랐다고 하기엔 지나치게 큰 신고 누락 액수.
검찰이 두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이유입니다. 김 의원과 조 의원 모두 실수였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도 선거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의원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총선 전 여러 차례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 마찬가지로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고 고발당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는 구작은 국민의힘 의원이 기소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하지 않았다고 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이번 총선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은 모두 94명.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을 볼 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다만 비말 차단 기능이 떨어지는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수능관리단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수험생들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일반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후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7도, 부산이 20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비구름이 지나면서 현재 서해 5도와 제주도, 영남 해안 일부 지역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서해 5도에는 5에서 20, 서울 경기와 영서,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9도까지 내려가며 더욱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과 대구가 19도 등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